남자는 저녁을 먹고 아내와 담소를 나눴다. 오랜만에 일이 일찍 끝나 분위기가 좋았다. 그 후에는 TV 앞에 앉아 느긋하게 영화를 봤다. 2시간쯤 지나 영화가 끝나자 아내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몇 분 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내는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남자는 소리내어 아내를 부르기 시작했지만 답이 없었다. 조금 후 직접 화장실 문을 노크하며 아내를 불렀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남자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아내의 친정댁에 연락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무작정 밖으로 나가 아내를 찾기도 했지만 그 어떤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남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내가 분명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이었다. 그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아내를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남자는 이대로 경찰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혹시 놓친 아내의 흔적은 없는지 다시 한번 보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다. 백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밖의 거대한 미로입니다. 입구는 무작위로 생성된다고 하며 들어갈 확률은 약 10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내부는 시간이 흐르지 않고 출구는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미로 속에는 당신 이외에 어떤 유기체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곳에서 무언가 보거나 듣게 되거나 혹은 마주친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때문에 절대 다가서선 안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미로에 갇히게 된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냉정을 되찾아 생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새벽 2시, 어느 괴담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그것은 지금 혼자 있는 사람에게 귀신을 부를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평소 괴담에 관심이 많던 그는 글을 클릭했다. 흥미를 느낀 그는 집에서 준비물을 찾아 책상에 놓는다. 2시 30분. 다시 글이 올라왔다. 그는 설명을 읽은 뒤 재료들을 조합해 술래 인형을 만들었다. 2시 50분이 되자 다음 글이 올라왔다.
글을 다 읽은 그는 조금 오싹한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커졌다. 설명대로 물을 채운 세면대에 인형을 놓고 지프를 다 끈 채 TV만 켜두었다. 그리고 책상 밑에 숨어 자신이 술래라고 3번 말한 뒤 하나부터 10까지 세기 시작했다. 숫자를 세는 동안 시간은 3시 10분이 돼가고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열을 다 센 후 인형을 찌르며 다음 술래는 누구누구 라고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소금물이 생각났다. 이 이야기는 나홀로 숨바꼭질을 하다가 진짜 귀신을 소환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혼숨은 일본의 민속문화에 등장하는 저주로 흔히 강령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의식을 실행해 귀신을 봤다는 경험담이 상당수 존재하며 더러는 TV가 꺼졌다거나 웃음소리가 들렸다거나 가벼운 빙의 현상을 겪었다는 등의 경미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주인공처럼 혼숨을 하게 됐다면 이 의식을 제대로 끝내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반드시 소금물을 머금은 채로 인형에게 내뿜은 후 그 인형은 꼭 태워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무사히 인형을 태우면 귀신은 사라지고 안전하게 숨바꼭질을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 한 마을에 양반집에 경사가 있어 일가 친척 모두 불러 큰 잔치를 벌였다. 많은 인원이 모여 음주를 즐기고 있는데 대감의 눈에 더벅머리를 한 사내아이가 떡하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대감은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보고 네 집 종인고 물었지만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르는 아이라고 했다. 대감은 당장 저 아이를 내보내라 하였고 하인들이 아이를 끌어내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대감은 잔칫날 소란이 난 곳에 화를 내며 더 많은 하인을 불러시켰지만 역부족이었다. 그 모습을 본 몇몇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였으나 대감은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않고 힘이 센 장정을 불러 몽둥이로 아이를 때리라 시켰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제야 대감은 이 아이가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매우 놀라며 두려워했다. 사람들 모두가 아이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것을 보던 아이는 갑자기 비웃음을 띄우고는 그 집을 나갔고 대문을 나서자마자 그 길로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더욱 두려움에 떨며 흩어져 돌아갔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 집에 무서운 전염병이 번졌다. 두옥신이는 우리나라의 전통 귀신으로 조선 후기 야담집 기관에서는 도깨비의 우두머리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사악하고 폭력적인 성향의 도깨비 친척 정도로 보는 해설이 더 많습니다. 두옥신이의 성격은 포악하며 몽둥이로 사람의 머리를 깨뜨려 죽이는 기이한 존재입니다.
머리를 억누르는 신이라는 한자 이름 때문인지 이해할 수 없는 두통 정신질환을 관장하는 악기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그는 고민 끝에 집을 계약하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소개해주신 이 집 말인데요. 계약하겠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런 조건에 역세권인데 이만한 가격의 매물은 없을 겁니다. 네, 퇴근 후 오후 7시에 부동산에서 뵙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10일 후 너 얼마 전에 집 샀다며? 네가 드디어 자가를 사다니 성공했구나. 야, 그것보다 너 혹시 주변 지인 중에 건축가 없냐? 왜? 집에 무슨 문제 있어? 아니, 그냥 좀 상담 받고 싶은 게 있어서. 아는 사람 한 명 있긴 한데. 그래? 그럼 내가 우리 집 도면 보내줄 테니까 혹시 이상한 적 없는지 봐달라고 해줄래? 알았어. 오일 후 안녕하세요, 오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보내주신 도면을 살펴봤는데 구조가 특이하더군요. 아니, 이상하다고 해야 정확할 것 같군요. 역시 이상한 구조인 거죠? 네, 그냥 봤을 때는 눈치 못 채실 수도 있지만 집안에 몇 가지 특수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1층과 2층의 도면을 겹쳐보면 이어져 있는 공간이 보이고요. 두 번째, 잘 보시면 2층은 중앙에 아이방이 고립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2층에는 안방과 아이방에 각각 침대가 마련되어 있는데 1층에 침실이 또 있는 구조입니다. 네, 1층과 2층이 이어져 있는 공간이요? 혹시 이 집 전 주인에 대해 들은 것은 없나요? 아이가 하나 있는 부부라고 했어요. 그게 다예요. 아, 네. 아무래도 전 집 주인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군요. 이 집에서 살다 보니 구조가 너무 이상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생각했던 거 이상이네요. 제가 보기엔 이 집은 어떤 목적으로 지어진 집 같습니다. 목적이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부엌 쪽 벽을 뜯어봐야겠어요. 혹시 뭔가 발견하시면 연락해주세요. 네, 5일 후 야, 어제부터 왜 이리 통화가 안 되냐? 어제 뉴스 봤어? 너희 집 근처 공원에서 토막난 시체가 발견됐는데 그 피해자가 너희 집 집주인이래. 이 이야기는 어느 집을 구입한 사람이 집 구조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문제의 집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내부는 매우 괴이한 구조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집은 살인을 목적으로 만든 집이라고 하며 실제로 구조가 살해 후 사체 처리까지 최적의 루트로 되어 있습니다. 전 집주인은 가족과 함께 장기간 연쇄 살인을 벌여온 것으로 추정되며 집을 판매 후 현재 종족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집 계약 시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그는 짝사랑에 빠져 있었다. 짝사랑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의 지인이었다. 그 때문에 친구에게 상담을 청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친구는 그의 상담에 시큰둥했다. 사실상 그녀를 소개시켜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어쩐지 친구가 평소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고 친구에게 계속해서 그녀와 잘 될 수 있게 도와달라 청했다. 결국 친구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다. 그렇게 그는 친구의 도움으로 짝사랑을 끝내게 됐다. 그리고 그녀와 만난 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그에게 기이한 이야기를 한다. 친구가 말하길 그녀가 100일이 되면 어떤 상자를 줄 텐데 그것을 받고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하루 뒤 상자를 그대로 그녀에게 돌려주라는 것이었다. 친구의 말이 하도 이상해서 이유를 물었지만 친구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자신을 믿고 꼭 일러준 대로 하라고만 했다. 그리고 100일째 되는 날 정말 친구의 말처럼 그녀가 100일 기념 선물이라며 손바닥만한 빨간색 상자를 주었다. 상자를 받은 그는 아주 묘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그는 친구의 말 때문에 아직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지만 어느새 그 안에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다. 이 이야기는 일본 설화석 사람의 누나를 먹고 사는 요괴 메다마샤부리의 이야기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요괴는 미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에게 비단으로 쌓인 상자를 건네며 상자를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시험으로 이때 만약 약속을 어기고 상자 안을 보면 그 안에는 눈알이 잔뜩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곧 죽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시체의 눈알이 사라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괴의 말을 듣고 상자를 열어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록 요괴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약속을 지켜 비단 상자를 열지 않을 정도의 신의가 있다면 화는 여러분을 비껴갈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혼자 밤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여자 비명이 들렸다. 그 소리는 한밤중에 들렸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찢어지는 비명이었다. 그가 소리난 곳으로 다가가니 웬 괴한이 여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여자는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보였다.
순간 그는 괴한의 머리를 가격해 기절시키고 여자를 구했다. 그리고 그 길로 여자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갔다. 집에 도착한 그는 곧 매우 놀라게 된다. 여자는 상반신에 날개가 달린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그녀를 잘 돌봐주기로 마음먹는다. 그런데 그녀를 집에 데려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집의 식량을 모두 먹어치워 버렸다. 게다가 식량이 다 떨어진 후부터는 그에게 노골적으로 공격성을 드러냈다. 더 이상 그녀를 감당할 수 없음을 직감한 그는 밤이 되길 기다렸다가 집을 나와 도망쳤다. 빈털터리로 쫓기듯 집에서 나와 밤길을 걷던 그는 어느새 그녀와 처음 만난 공원에 이른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나타나 그를 공격한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그녀의 목을 졸랐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이야기는 신화 속 존재 하피에게 홀려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하피는 신의 딸이라고 하며 여성의 몸에 맹금류의 날개와 발톱을 지녔다고 합니다. 주로 남성이나 아이들을 홀려 영혼을 잡아먹으며 특히 남성을 유혹해 곡두각시로 만드는 무서운 힘을 지녔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귀신과는 다른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고대에는 하피에게 인신 공양을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괴물 하피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라 여기지 않고 본질을 보려고 노력한다면 비로소 감추어진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해 얼굴에 상처를 입고 성형수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수술이 잘못되어 입이 뒤까지 찢어진다. 그 충격으로 수술용 마스크를 쓴 채 극단적 선택을 한다. 그녀는 그 후 성불하지 못한 채 원혼이 되어 밤거리를 떠돈다. 목격 사례 하굣길 아이는 집으로 가고 있었다. 한참 걷고 있는데 길가에 빨간 코트를 입은 여자가 보였다. 아이는 이상한 여자의 등장에 왠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길을 걸으며 그녀를 지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아이에게 "나 예쁘니?" 라고 물어왔다. 아이는 잠시 당황하다가 예쁘다고 말했다. 잠시 후 그녀가 마스크를 벗고 아이에게 "이래도 예뻐?" 라며 한 번 더 물었다. 아이는 놀랐지만 그녀에게 예쁘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그럼 너도 예쁘게 해줄게." 빨간 마스크는 일본에서 처음 목격된 존재로 1978년 여름 기후현 미노카모시에서 첫 출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출몰 이후 신문에 기사까지 나고 이듬해 여름 일본 전역에 소문이 퍼지면서 크게 유명해졌으며 최근까지도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 가위, 식칼, 손도끼 등 흉기를 들고 다닌다고 하며 이가 130개나 나 있어 어린아이 정도는 쉽게 물어 죽인다고 합니다. 마른 타입의 체형을 지녔으며 100m를 2초에 주파할 정도로 움직임이 매우 빨라서 그녀를 마주쳤을 때 도망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빨간 마스크를 만났을 때 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녀가 예쁘냐고 물을 때 평범하다고 대답하면 고민에 빠지는데 이때를 틈타 도망치거나 포마드라고 3번을 외치면 겁을 먹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도망치면 더는 쫓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녀는 집에서 한가롭게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핸드폰 메시지가 왔다. 그녀는 메시지를 보고 좀 의아했지만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고 다시 TV를 봤다. 그런데 또다시 메시지가 왔다.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한 그녀가 핸드폰에 잠금 해제를 하자 이번엔 동영상 메시지가 왔다. 동영상의 인물은 자신은 미래의 그녀인데 곧 닥칠 죽음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어렵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집에 큰 변이 생기니 지금 당장 나와 집 앞에 기다리고 있는 남자에게 가라고 했다. 그 남자가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줄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녀는 처음 겪는 이상한 일에 무척 당황했지만 동영상까지 본 이상 일단 메시지를 믿기로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정말로 집 앞에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 이야기는 손톱을 먹고 둔갑한 쥐가 사람을 속인 뒤 제거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손톱 먹은 쥐는 전래동화 이야기 중 하나로 함부로 버린 손톱과 발톱, 머리카락 등을 수년간 먹은 쥐가 진짜 사람으로 둔갑하여 해를 준다는 설화입니다. 둔갑한 쥐는 사람과 완전히 똑같으므로 구분이 어려워 오히려 진짜가 추방당하는 일이 많고 희생자는 결국 제거당합니다. 여러분들도 손톱과 발톱 등을 무심코 버리는 금기를 하면 언젠가 용모가 똑같이 생긴 자가 나타나 해를 입힐 수 있으니 항상 이를 유의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